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토요일 아침,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늦잠이 단꿈에 빠져있을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미 세면대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에 상쾌함이 잠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말리고 난 뒤 거울 속 모습을 점검하며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요. 평상시 집에서 입던 허름한 추릴링 대신 며칠 전 새로 산 검정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가방도 평소보다 얌전한 걸로 골랐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려던 찰나였어요. 너 벌써 일어난 거야? 근데 아침부터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거야? 여전히 잠옷 차림의 엄마가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신발끈을 매다 잠시 망설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아, 그게 오늘이 어머님 49제라 거기 참석하기로 했어. 순간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9제라는 말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할머님께서 나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나 봐. 글쎄다.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49제까지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걱정이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뭔가 알 수 없는 무거운 일에 딸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긴 했지만 곧 결혼할 건데 뭐. 그건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곁눈질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딸의 아니란 생각에 대한 걱정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고 안 가는 것도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느낌이 영 이상하단 말이야. 엄마의 직감적인 불안감이 말 끝에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촉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엄마, 나 바빠서 가봐야 해. 시계를 흘끗 보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당부를 했습니다. 순간 슬리퍼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극박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현지야, 이건 그냥 노파심에서 말하는 건데 혹시나 준영이네 가족들이 너한테 뭐 이상한 거 시키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꼭 물어봐. 엄마의 목소리는 진지했는데요. 농담 반 걱정 반이 아닌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그냥 주술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 혹시 이상한 거 시키면 바로 연락하라고. 엄마가 말끝을 흐리며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껄끄러운 듯 해 보였는데요. 엄마, 준영이네 가족들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 제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심에 대한 불쾌감이 배어났거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잖아. 암튼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엄마가 한 발 물러서며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알았어. 성의 없는 대답을 던지며 엄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실 준영이와 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서로에게 약간의 호감은 있었지만 둘 다 소심한 성격 탓에 그 유명하다는 썸만 탄 채 졸업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묘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를 주고받았고 과 MT에서는 같은 조가 되길 은근히 바라면서도 정작 배정되면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바쁜 일상에 치여 서로를 점차 잊어갔어요. 그런데 마치 운명이 우리를 이끌기라도 한 듯 2년 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준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던 왠지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보다 한층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수줍은 듯한 눈웃음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현지야, 현지 맞지? 준영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준영아, 너 여기 다녔던 거야? 대학 졸업 전부터 이 회사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와, 대단하다. 이런 대기업에 들어오고. 준영이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재계약건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같이 갔던 팀장님이 혹시나 재계약이 안 될까 싶어 노심초사하던 차에 대학 친구를 만났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재계약은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고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몇 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앞에서 준영이가 컵을 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현지야. 준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귀끝이 살짝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이 마치 아이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때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갑작스런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져 있던 사이 그가 숨을 삼키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겁도 많고 거절당하면 어색한 관계가 될까봐 망설였어. 매번 고백할까 하다가 용기를 못 냈거든. 근데 그 이후 한참 동안 후회했었어. 준영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수줍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나도 용기가 나질 않았어. 제 대답에 준영이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너도 그랬어?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연락해볼까 했거든. 근데 너가 정색할까봐 도무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 우리는 서로의 풋풋했던 감정을 털어놓으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준영이가 아쉬워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물론 그때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막 드는 생각이 우리가 운명이었던가 싶은 거 있지. 돌고 돌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준영이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고백이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대학 때 그 순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어느덧 몇 년을 넘어섰고 이제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준영이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뒤 준영이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을 때 준영이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처연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말없이 그의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내내 그 곁을 지켰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준영이가 챙기지 못하는 자잘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때로는 준영이가 너무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부모님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오셨고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조문을 하셨어요. 제가 준영이를 챙겨야 한다는 것을 엄마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도 안 한 사이에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있는 것을 엄마는 조금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얘가 현지구나. 애미한테 가끔 얘기 듣긴 했는데 반갑네. 애미 살아있을 때 둘이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구나. 준영이 할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발인 날까지 저는 준영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을 온전히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영이 어머님의 49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였습니다. 생전에 어머님을 제대로 배웠던 기억이 많지 않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기에 비록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님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49제를 지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혹시 너한테 뭐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요즘 꿈자리도 안 좋고 해서 더 걱정이네. 아침에 했던 걱정이 그대로 이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아니면 된 거지. 엄마가 서운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절에서 했는데 스님이 무슨 무속적인 걸 하겠어. 그 집에서 굳이 49제까지 참석하라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아무 일 없었으면 됐어. 근데 조금 이상한 일은 있었어. 방금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었다며. 엄마 얼굴에 다시 먹구름이 가득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심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시시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고 스님이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 이상한 소리라니? 엄마가 소파 끝으로 몸을 기울이며 재촉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스님이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엄마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게 스님 말씀으로는 내가 준영이네 집을 구할 거라나 뭐라나? 나한테서 선한 기운이 많이 나와서 그 기운 때문에 준영이네 집이 위기를 모면할 거라는 말을 했어. 뭐? 네 기운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다니? 엄마가 벌떡 일어서며 되물었는데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스님이 할머님께 손주 며느님 자리 기운이 아주 좋네요. 앞으로 안 좋은 기운은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결혼을 2년 후에 하면 대대로 아주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있지? 뭐? 2년 후에 결혼을 하라고? 근데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해서 우리도 한 2년 후에 결혼할까 그러고 있었거든. 스님이 그 말씀하셔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그때의 놀라움을 다시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 기운이 그렇게 좋은 건가? 엄마는 뭐 들은 얘기 없어? 내가 듣긴 뭘 들어.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기운이 진짜 좋다고 하던데 사주 보러 가고 하면 누군가 한 번쯤은 말했을 거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안 믿거든. 사주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 그렇긴 하네. 엄마 사주 그런 거 전혀 안 믿지? 암튼 나 때문에 준영이네 집안이 위기를 넘길 거래. 그럼 반대로 너한테 안 좋은 거 아닐까? 엄마 표정에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미간이 찌푸려지며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엄마, 왜 그래? 그냥 내가 미신 같은 건 안 믿는 편이긴 한데 내 자식이 연관되어 있다니까 영 찝찝해서 그래.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닐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즉시 말해야 해. 엄마가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제가 엄마를 몇 번이나 안심시켰지만 엄마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자주 준영이네 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갈 때마다 온 가족이 반기다 보니 철없던 제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준영이 할머님은 물론이고 아버지 누나들까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줬거든요. 그날도 준영이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와 계신 게 아니겠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 할머니 언제 올라왔어?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며칠 쉬다 가려고 올라왔어. 근데 넌 준영이네 집에 다녀온 거니?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치가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삼계탕 먹는다고 해서 가서 먹고 왔는데 준영이네 할머님이 나한테 닭다리를 전부 주시는 거 있지? 그래서 나 오늘 닭다리를 4개나 먹고 왔어. 갈 때마다 공주 대접해줘서 너무 좋은 거 있지? 제 입장에서는 자랑하려고 말했던 것이지만 엄마가 할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급히 거실로 나왔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으셨는데요. 아니, 그 집 할머니가 현지한테 닭다리를 줬다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그걸 전부 다 줬다잖아요. 그렇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가 과잉 친절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니까요. 엄마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예전부터 닭고기 먹을 때 너한테 닭다리 다 줬잖니. 근데 이상할 게 뭐가 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목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니까 이상한 거죠. 세상에 어머니같이 좋은 분이 또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며느리한테 닭다리 주는 시어머님은 어머님이 유일하다니까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손주 며느리한테 닭다리를 양보한다는 건 분명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긴 애미 말 들어보니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네.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2개씩이나 줬다는 게 걸리긴 하네. 할머니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얼굴을 마주한 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내가 장차 준영이네 집안을 구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꿍꿍이는 무슨 꿍꿍이야. 순진한 할머니까지 물들이지 말고 그만 의심을 거두시지요. 그리고 닭다리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오히려 웃긴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요상해. 너무 요상해. 엄마가 계속 의심을 하자 할머니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준영이네 가족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편안해졌어요. 그날도 준영이네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득 궁금증이 일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식사 자리에 누가 왔는지 알아? 제가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이네 가족들하고 식사한 거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 오늘 다른 분도 참석했거든.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엄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게 누군데? 엄마가 몸을 돌려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게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아버님, 새로 만나는 분이 오셨어. 순간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새로 만나는 분?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는데요. 준영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준영이네 가족들도 미리 말을 못 들은 모양이야. 아버님이 갑자기 데리고 오신 거 있지. 그날의 어색했던 분위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데리고 왔단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준영이네 가족 모두 많이 놀랐어. 할머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지셨고 준영이 누나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 그날의 상황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예비 시아버님과 함께 낯선 여성분이 들어왔을 때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준영이는 뭐래? 준영이도 정말 당황스러워했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더라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 근데 할머님이 제일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셨거든.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랬으니 당연한 거지. 그럼 니들 결혼하면 새 시어머니가 생기는 거잖아. 엄마의 직설적인 지적에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직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새 시어머니는 무슨 새 시어머니야. 제가 어이없다는 듯 반박했지만 엄마는 이미 걱정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어요. 식구들한테 인사시킬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면 작정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럼 엄청 복잡해질 텐데 걱정이다. 엄마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도 골치 아픈 판국에 새 시어머니가 웬 말이야. 거기다 그 나이면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들만 둘 있다는 것 같아. 아버님이 앞으로 그분 아들들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준영이한테 당부를 하더라니까.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니까 말이야. 준영이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 그렇잖아도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새 시어머니까지 등장을 했으니 앞으로 네 앞날도 단단히 꼬였어.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속 말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거기다 평생 같이 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이래서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라니까. 엄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딸인 제 앞날에 대한 우려와 세상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 뒤에도 어색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그분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인사차 한 번 나온 것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아예 가족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려 했다 보니 저 또한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그 바람에 하루는 할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모양으로 예비 시아버님은 가족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는데요. 우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 아주머니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좀 그래 보이긴 해. 말투부터 화장한 것까지 너무 요란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암튼 아버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해. 점점 쌓인 게 많아지다 보니 저도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내가 볼 때 아버지가 지금 뭐에 홀린 것 같아. 저번에는 아버지가 차 없이 다니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분한테 차까지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놓고 아버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니까. 진짜? 아버님한테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지금 놀라는 중이라니까. 할머니는 알아듣기 직전이고 누나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이 좋다고 하시는 걸 어쩌겠어. 제 말에 준영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무력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비 시아버님과 그분 사이는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재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그분의 말에 예비 시아버님이 준영이와 제게 결혼식장을 좀 알아봐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던 차에 재혼 준비를 도와달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준영이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여자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쏘아 붙였어요. 네가 준영이한테 시킨 거지?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가 될 건데 너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준영이 아버지는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앞으로 너만 불리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명심해. 그러던 어느 날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펜션을 구해 놀러 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친구를 위해 조촐한 파티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친구들과 사진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퇴실하기 위해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펜션이 산에 있다 보니 길이 많이 좁은 편이었어요. 문제는 그 좁은 길가에 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차 2대가 그 좁은 도로를 막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펜션 사장님께 말했더니 즉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펜션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뒤쪽에 펜션이 있는 줄 모르고 가끔 저렇게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제가 바로 차주분께 연락해 볼게요. 사장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주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중년 남녀가 나타났어요. 그냥 딱 봐도 둘이 불륜 사이임에 틀림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중 여자 얼굴이 낯이 익었거든요. 제가 미간을 찌푸린 채 그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예비 시아버지와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도 뒤늦게 저를 알아본 모양으로 사색이 된 채 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아,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그래?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준영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말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명심하도록 해. 여자가 사나운 기세로 저를 몰아붙였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펜션에 남녀가 같이 오는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런 한적한 펜션에서 남녀가 둘이 같이 나왔는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요즘 춘영이 아빠랑 재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저 사람이 내 고민 들어주려고 이런저런 얘기 나눈 것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네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그 여자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 채 차를 운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친구들이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아닌데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마치 번개가 치듯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 여자가 말한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자가 입을 뗐습니다. 저기 아까 그 사람이랑은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근데 굳이 펜션까지 가서 둘이 같이 있었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저것 상의하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사실 아까 그 사람 내 전남편인데 자식까지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상의해야 해서 만난 것뿐이야. 거짓말이 줄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한테 일이 좀 생겼거든. 속상한 마음에 둘이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야. 근데 어제 딱 한 번 그랬던 것뿐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애원하는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너도 나랑 같은 편 먹으면 좋지 않겠니? 이건 입막음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거니까 받아주렴. 그 여자가 내민 봉투를 확인해봤더니 5만 원권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입을 다물라 그 말인 거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거지. 대신 니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킬게. 아니, 아예 찾지도 않고 집안 행사 때 부르지도 않을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혜택 아니겠니?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둘이 편먹기로 했으니까 다 물어보렴. 내가 다 말해줄게. 제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녀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체 아버님과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엄청 공을 들였지. 원래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하잖니. 준영이 아버지가 엄청 힘들어할 때 내가 바로 작업 들어갔지. 작업이란 단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준영이 아버지가 딱 잘라서 거절했지만 준영이 아버지가 전에 책을 쓴 적이 있거든. 네? 아버님이 책을 쓰셨다고요? 그 책이 몇 권 팔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었어. 그 책을 어렵게 구해서 읽은 척 했거든. 엄청 감동받았다고 했더니 놀라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더라니까. 계산적이고 치밀한 접근이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남자 꼬시는 기술 하나는 아주 기가 막혔거든. 그 책이 어찌나 고리타분하던지 다른 사람이 읽고 알려줬는데도 대가리 깨지는 줄 알았다니까. 책을 그따위로 쓰니까 그렇게 안 팔렸지. 예비 시아버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저기 근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준영이 아버지 친구랑 몇 년 전에 재혼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내 친구야. 그 친구 말이 나보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준영이 아버지가 돈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꼬시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 말이 나까지 합류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말에 그때부터 나도 제대로 판에 끼게 된 거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저런 소스를 많이 줬어. 책도 그 친구가 줘서 참고했고 말이야.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나도 너한테 전부 말했으니까 준영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지? 글쎄요. 오히려 전부 말해야 할 것 같은걸요? 뭐? 우리 같은 편 먹기로 했잖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걸요? 여기 녹음해놨으니까 들어보실래요? 순간 그 여자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자 제 머리채까지 잡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카페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우리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 여기저기 멍도 들고 상처가 있다 보니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폭행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해 진단서도 발급받았어요. 팔과 머리 부분에 생긴 멍과 긁힌 상처들이 확인되었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비 시아버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마음을 다잡는 데는 큰 역할을 했어요. 상황의 심각성과 그녀의 속내를 깨닫고 곧장 헤어지셨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것에 대해 그리고 집안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놀랍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현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님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 누나들도 하나같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모든 일은 정리가 되었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이 여전히 참 잘해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보니 기수가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해달라며 울며 불며 매달리는 바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를 해줄까 잠시 고민했지만 만약 그랬다가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할 뿐인데요. 그때 스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문득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